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농인과 한국 수어 이야기를 담은 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혼의 닿은 언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한국농문화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유미 원장님이시기도 한데요. 김유미 작가님은 1988년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한국 수어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농사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농인을 대상으로 한 목회, 수화 통역, 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농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셨답니다. 김 작가님은 한국 수어로 농인들에게 강의하고 소통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고요. 김 작가님은 농인으로 오해받는 행복한 청인이다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현듯 지난 30여 년 동안 농사에는 기대만큼 나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김 작가님을 고통스럽게 했답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자문하면서 신압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언어의 시를 뽑아 글을 짜기 시작했으니 바로 영혼에 닿은 언어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영화 도가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김유미 작가님은 영화 도가니에 참여하는 배우들에게 수어를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김 작가님이 배우들에게 수어를 가르치는 과정이라든가 캐릭터 구상, 에피소드 등이 마치 영화 도가니를 보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인의 세상 이야기, 한국 수어 이야기, 미디어와 농인, 특히나 청인의 세상에서 농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글들이 잘 짜여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영화 도가니의 감독, 이젠 오징어 게임의 감독으로 더 유명한 분이시죠. 황동혁 감독님은 김유미 작가님의 열정과 고뇌를 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화 도가니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낭독해드리고 싶지만 방대한 분량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농인들의 이야기, 농인과 소통 이야기, 청인의 세상에서 농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용 중 일부만 한정되어 낭독하게 됨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농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정독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교양 과목 수화를 강의하던 때였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이 해온 과제를 검토하던 중 나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만났다. 그 남학생이 아침마다 학교를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 거의 그 시간에 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다. 자주 마주치는 터라 그저 목례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수화 시험을 보는 날이라 내가 나눠준 수화 인쇄물을 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마주치는 그 아저씨가 서 계셨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인쇄물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갑자기 그 아저씨가 학생의 어깨를 쥐며 인쇄물을 가리키더란다. 일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 아저씨는 농인이었던 것이다. 그 농인 아저씨는 집 밖으로 나와 수어와 무관한 세상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의식처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텐데 자주 보던 학생의 손에 들려있는 수화 인쇄물에 갑자기 자신의 세계가 확장되는 반가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 학생도 너무나 놀라워하며 배운 수화 단어로 떠듬떠듬 아저씨와 대화를 하였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전에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기 집에 꼭 놀러 오라고 하셨다. 그 학생은 자신이 수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영원히 그 아저씨가 농인인 줄도 모르고 그저 과묵한 윗집 아저씨로만 생각했을 것이라며 수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인연에 닿은 것의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도 이 이야기를 읽으며 함께 기뻐하고 뿌듯해했다. 그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이 세상을 관찰하면 의외로 그들의 내 일상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외형상 거의 차이가 없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귀 속에 작은 무언가가 들어있거나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무언가가 귀에 걸쳐져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시가 나는 이들보단 외관상 아무 표식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얼굴에 의미를 담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우리와는 다른 어딘가에 속한 그들의 조용하고도 강렬한 세계 앞에서 순간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할 것이다. 그들의 세계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낯선 아우라가 있다. 마치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지만 다른 차원을 사는 존재들과 조우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흔들린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세상을 귀로 사는 청인이고 그들은 세상을 눈으로 사는 농인이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시각에서 청각장애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낯섦 그 이상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장애 때문이 아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과 코드가 다른 그들만의 문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청각장애인이 아닌 농인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여기 청인이라 불리는 당신은 그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 혹여 그들을 만날 일은 없을 거라며 짐짓 무심하려 하는가? 안심하라. 다행히 그들은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삶의 한 모퉁이에서 꼭 한 번은 그네들과 만나거나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구별에 있는 한. 조용한 풀빵장수. 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보게 되는 풀빵장수. 국화빵이나 공갈빵을 파는 이들 중 유난히 말이 없고 눈빛이 범상치 않는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본 일이 있는가? 당신이 본 그들은 농인일 가능성이 높다. 농인들이 노점상으로 많이 나오게 된 시기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였다. 그 전까지 농인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받은 기술 교육을 통해 수제화, 목공의 기계 자수, 사철, 선반 등 기술직에 많이 취업해왔다. 그러나 IMF 이후 월급이 밀리고 해고를 당하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1, 2년씩 겪으며 누군가는 지자체의 지원에 안주해버리고 누군가는 리어카를 끌고 길바닥으로 나왔다. 초창기에는 노점 종류가 다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 먹거리를 만들어 파는 소위 풀빵 장사로 대부분이 돌아섰다. 농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경주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공갈빵 장사의 주인공이 농인이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농인들 중 공갈빵 장사를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생겼다고 하다. 아무튼 호떡이나 국화빵, 공갈빵, 도넛 등을 길에서 만들어 파는 노점삼 중에는 농인들이 꽤 있다. 과묵한 듯 눈짓으로 빵을 건네고 잔돈을 거슬러주는 그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수어 단어와 지 숫자로 소통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모든 농인이 그것을 반기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도 가끔은 길에서 빵을 사 먹으며 활기차게 수어로 안부를 묻는 단골들이 늘어난다면 그들의 세상살이가 좀 더 윤기나지 않을까 싶다. 에바다. 소통의 이야기. 그날 예수는 갈릴리 호수에 있었고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예수와 그는 그렇게 만났다. 귀가 들리지 않아 소리 언어에 익숙하지 않는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어 사무치게 고독한 존재가 소통을 위해 신의 자리를 버린 신의 아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이용하지 않았다. 예수는 모멸과 고독 속에 살아온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제 예수와 가장 고독한 두 존재의 진정한 대면이 시작되었다. 사랑과 소통의 길이 되고자 한 사나이와 사랑과 소통에 목몰라 지친 사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는 힘들게 예수의 입술에 주의를 모으고 그 의미를 담아내려 애쓸 필요가 없었다. 예수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메시지를 펼치기 시작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를 위한 예수의 언어.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건네는 수어였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었고 생전 처음 자기 영혼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훗날 예수란 사나이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되었다. 농인 자녀 이야기. 세상은 소리가 다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소리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인간이 애정을 경험하는 통로는 다양하며 눈빛과 스킨십 그리고 내면의 반응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갓 태어난 아기와 엄마가 소통하는 행위는 스킨십이다.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을 맞추며 말을 건다. 아기에게 엄마의 목소리는 태 속에서 오랜 동안 느껴온 진동이다. 그래서 소리는 정보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심장 박동과 함께 느껴지는 기분 좋은 진동의 잔여물이기도 하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엄마의 기운을 전달받는다. 그 순간 아이가 느끼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한 사랑과 아늑함이며 온전한 만족감이다. 사랑의 기운. 아기를 키워내는 것은 젖과 젖병이기 이전에 아기의 내면과 공명하는 이 사랑의 기운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인으로 태어나거나 유아기에 농인이 된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이미 아픔을 겪는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기에게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 사랑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아기에게 가장 큰 불행일 거라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아무리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엄마와 아빠를 만난다 하더라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기를 품에 안은 부모에게는 이미 사랑을 압도한 공포, 걱정, 근심, 안타까움이 서려 있기 쉬우며 그 에너지는 아기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혹은 내 존재가 부모에게 그늘을 들이운다는 사실을 느끼는 아이의 내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작은 핏덩이 같지만
세상 어떤 존재보다 사랑 에너지에 민감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시기에 아이의 내면은 혼란을 겪는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농인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불행하다. 그런데 이 불행은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 아기가 겪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 크다.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의 반응이 다른 아기들과 다르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의사가 심각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다. 이 아이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청기 착용과 언어 치료를 권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 순간 둘 중 하나의 감정을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감정은 통상적이다. 무력감과 억울한 감정뿐 아니라 공포도 찾아올 것이다.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정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내 아기는 특별하구나. 아기를 위해 가족 모두 수어를 배워 나가야겠네. 도움을 받을 만한 커뮤니티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쏟기 시작한다면 아이의 인생은 많은 부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아이와 수어를 배워나가면서 아이가 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청기와 언어 치료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는 수어를 통해 아이와 공감하고 감정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해 나가게 된다. 이것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품은 가족 공동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기초적 사랑이다. 이 수고가 없거나 수어에 집중할 기회를 가족 모두가 놓친 채 아이가 커간다면 아무리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안부 이상의 것들을 나누기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편 언어 치료를 통해 아이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이 길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한 아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수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아이가 음성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이든 간에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다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은 아이를 위해 수어를 배우기보다는 아이에게 한국어만 가르치는 쪽을 선택한다. 그 선택에 따라 아이는 부모와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수술이나 언어 치료를 받게 되지만 이런 때라도 부모가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한다. 음성 언어는 아이에게 있어 무겁고 공허한 언어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에게 언어 치료는 지루하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모가 언어 치료에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아이의 정서적 발달과 내적 성장에 해를 끼칠 만큼 언어 치료를 밀어붙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지체장애인이 히말라야를 등반할 수 없듯이 모두에게 같은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해보라. 어떤 아이가 언어치료 수업에 들어가 사과의 발음을 구분하고 발화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 동안 다른 아이는 농인 선생님과 함께 사과를 만져보며 형형색색 색연필로 신나게 그림을 그린다. 사과 향기를 맡고 아삭아삭 먹어가며 사과와 연관된 수많은 단어를 익히고 더불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에 담는다. 힘든 언어치료 과정을 다 견뎌내고 그 성과가 성공적이라 해도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양부모의 사랑 속에 성공하여 잘 생활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피부색이 다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갈증을 느끼고 한국을 찾아온다.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대부분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국을 찾아오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익히려 애쓴다. 그들 중 한국어를 내국인만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한국은 자신의 뿌리다. 이런 문화적 갈망과 현상은 농인들에게도 나타난다. 친부모의 양육 속에 자랐고 피부색은 당연히 같고 된장찌개와 김치 없으면 허전한 당연히 한국인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음성 언어보다 잘할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있기에 그들의 동족 찾기는 멈춰지지 않는다. 가족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농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농인 친구들 사이의 끈끈함은 국가와 인종도 초월한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 소리의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 아이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가족은 그 연결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수어를 배워 나가는 것이고 최고의 배려는 아이에게 농 커뮤니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아이에게 수어를 가르쳐줄 농인 선생님을 초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인들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이러한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자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농아동들은 인공와우나 언어치료에 유년기를 다 쏟아붓다가 학령기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서도 외식을 나가서도 수어가 존재하지 않는 가족과의 일상은 그저 행위만 존재할 뿐 깊은 소통과 나눔은 부재하기 마련이다. 청인 가족 가운데 있는 농인은 언제나 소외감을 느끼고 그저 이방인인 자신을 견뎌낼 뿐이다. 부모와 형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수어가 없는 세상에서 받는 사랑과 배려는 적막하다. 모든 것을 공급받으나 홀로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인처럼 그의 세계는 진공의 그것이고 그저 공급받되 환영받지 못하는 그 어디쯤에 떠 있는 기분이리라. 청인 자녀 이야기. 수어를 배우러 온 청인들 중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농인들이 아이를 키우려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어렵지 않느냐? 아이가 부모로부터 말을 배울 수 없을 텐데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 질문에는 농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으므로 그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있다.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이다. 어느 가정이나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같다. 즉, 부모의 인성과 인격, 바른 교육관과 친밀감, 안정된 경제력 같은 것들이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아이의 성장을 좌우한다. 부모들의 아이들도 그런 조건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부모가 농인이기 때문에 아이가 심각한 결여 속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농인이면서 좋은 인격과 성실함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고 부모가 청인이면서 미성숙한 양육으로 아이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가정도 있다. 그렇다면 여타의 가정 환경과 양육 조건이 같다는 전제로 농부모의 청인 아이와 청인 부모의 청인 아이를 비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부분의 농인 부모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청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 아이 방을 꾸밀 뿐만 아니라 아기의 울음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장치도 준비한다. 아이가 자신들의 언어인 수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언어인 음성 언어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친인척을 가까이 두거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 부모 중에 구화가 가능한 경우는 아이를 위해 음성으로 말을 걸어주며 아이의 음성 언어 발달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렇게 양육받은 청인 자녀들은 한국 수어와 한국어 둘 다 구사하는 이중 언어자로 성장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이중 언어자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농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추억어린 회상이 하나씩 나오기 마련이다.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다. 아기를 재우다 같이 잠이 들면 아기가 깨어 울어도 모를까봐 아기와 자신의 손목을 실로 살짝 묶어 연결해 놓고 잠이 들곤 했는데 어느 날 아기가 깨어서도 울지 않고 잠든 자신을 팔로 버둥버둥 치더란다. 그 농인은 아마 아기가 우는 것 소용없고 접촉하는 게 최고란 걸 알아차렸나 보다며 우리 아기는 옹알이를 수어로 했다고 자랑했다. 청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농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애를 먹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했다. 모성과 부성 그리고 삶의 지혜로 잘 키워왔기 때문이라. 한편 그들의 고민은 다 똑같았는데 바로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아이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부모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가 내 친구들의 부모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야기. 세상은 늘 시끄러웠지만 엄마와 아빠는 늘 고요했다. 그 고요는 내 유년과 호흡을 같이 했고 나는 그 고요가 세상의 기초인 줄 알았다. 그러나 부모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무심한 듯한 소음이 남아 있었다. 신발 소리, 설거지 소리, 소리. 세상이 어떤 소음을 만들어내도 엄마와 아빠의 세계는 고요했고 나 또한 그 고요가 만들어내는 안락함 속에서 수어에 물들어 자랐다. 고요하고도 시끄러운 나의 집에선 나와 내 가족 모두 아무 문제 없이 안락하고 완벽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곤 했다. 바깥 세상은 시끄럽지만 그 소음이야말로 그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듯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고요하고 충만한 언어가 세상에 드러날 때면 세상은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 가족을 들여다보았다. 호기심과 측은함, 그리고 그 무엇보다 불편함이 가득한 눈빛들. 난 그 눈빛이 싫었다. 그 눈빛은 어린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런 순간이면 우리의 수원은 초라해졌고 태양 같던 내 부모는 그들의 시선 속에 빛바래졌으며 나의 세계는 무겁고 답답해졌다. 그리고 문득 이유도 모른 채 내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졌다. 농인 부부의 가정에 태어난 청인 아동의 유년기는 세상의 시선과 싸우다 지나간다. 젖먹이 아기 때는 그저 부모의 반응을 따라 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익혀나가는데 수어를 빨리 터득할수록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는 적어지고 만족도는 높아진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 밖의 세상이 보여주는 언어의 세계도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게 된다.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오해는 음성 언어 발달이 더디다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음성 언어 획득을 위해 자신의 부모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세상의 경고를 직간접적으로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와 달리 이들은 단일 언어 화자가 아니라 이중 언어 화자다. 이중 언어 환경에 있는 아이는 단일 언어 환경에 있는 아이보다 언어 획득 초기에는 다소 발달이 늦어 보일 수 있다.
A 언어와 B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코드 스위칭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단일 언어 화자와 달리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국제결혼 가정이 많은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당시 많은 가정과 왕래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보다 다소 어휘 구사가 늦되어 보이다가도 어느 시점부터는 자유롭게 두 언어를 구사했다. 그러므로 농부모의 청인 아동이 음성 언어 습득에 실패할 수 있다는 편견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부모의 청인 아이들은 세상의 시선이 주는 상처를 안고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마음의 경계선이랄까? 그 벽이 상대적으로 더 견고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오해를 받곤 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일을 시작했던 때다.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농인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 중 어느 한 아이가 나에게 전혀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아이를 볼 수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수어와 음성을 동시에 쓰며 말을 붙여보았으나 그 아이는 수어로도 음성으로도 도무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반응이 이러자 나는 아이가 청인이라는 아이 엄마의 말에 의구심이 들 지경이었고 아이에게 약간의 청각장애가 있거나 정말 음성 언어 발달이 늦은 드문 사례를 보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농인들은 빙 둘러 앉아 대화하고 있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등을 톡톡 두드렸다. 그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그만 입을 열어 나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 아이는 언어 발달이 늦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게 자신을 보여줘도 되는지 결정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후로 아이는 모임 때마다 수줍게 다가와 조용한 어조로 꽤 많은 이야기를 조잘거리곤 했다. 만약 그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농사에 대한 편견 하나를 붙잡고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농부모의 청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의 부재나 소통의 문제 혹은 취약한 언어 발달이 아니다. 이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유년기에 자신에게 깊숙이 얼굴을 들이대던 세상의 시선, 청인들의 평가에 기인한다. 아이는 자신이 듣는 것과 부모의 수어 사이의 갈등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맞이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문을 열고 맞이한 세상의 공기와 시선은 아이에게 안락했던 첫 우주를 빼앗아간다. 아이는 아무런 잘못한 적이 없는데 세상은 마치 이 아이가 잘못된 것처럼 바라보기 때문이다. 경이롭고 멋지던 내 부모가 세상의 시선에 발가벗겨져 초라하고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 첫 경험은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자신의 부모가 그리 멋진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집 밖의 청인들만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할머니의 한숨소리,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아버지 가족의 어색한 침묵, 넌 꼭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며 근심 어린 눈빛을 보이고 돌아서는 이모와 삼촌.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 자신의 가족이 잘못되었다는 암시를 받는다. 그 암시는 설명할 길 없는 불편한 느낌으로 마음에 스며든다. 이런 경험은 해소되지 않는 채 아이의 유년을 잠시 간다. 그러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자신의 부모가 친구들의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를 도와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부모조차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배운 적이 없는데 아이가 그 해답을 얻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아이는 세상이 주는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방편을 찾지 못하고 가슴 한켠에 어둠을 들이운 채 어른이 되어간다.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는 수어를 거부하기도 하고 부모와 심리적으로 단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상당수의 아이들은 그 상처에 대한 명료한 치유제를 얻지 못한 채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고 소통해 나간다. 농부모의 청인 자녀들 중에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단절된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어로 소통하며 잘 지내는 이들도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이중 언어자인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수어로 소통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사회와 연결되어 사는 이들도 있다. 이들 모두를 우리는 농인의 아이들, 코다라고 부른다. 농인의 아이들.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들, 대부분은 자신과 같은 농인과 결혼을 한다. 동질감과 안정감은 같은 문화권 사람들끼리 가정을 꾸렸을 때 얻는 강점이다. 그런데 농인 부부의 자녀 대부분은 청인이고 부모처럼 농인인 경우는 많지 않다. 병리적 관점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농인인 것이 장애의 대물림이라는 불행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농은 문화다 라는 관점에 익숙해져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부모, 자녀가 같은 농인일 경우 농사회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받는다. 이 세상에 태어나 만나는 첫 우주가 주는 동질감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안정감을 준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동질감, 동일 언어, 농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일찌감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그리고 청인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부모가 농인인 농아동은 자신이 농인인 것을 비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와의 동질감을 통해 세상과의 이질감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즉, 엄마, 아빠 농인, 나도 농인, 우리 옆집 사람들은 청인, 이렇게 자신과 연결된 세계를 비교적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상처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해외 이민을 간 한국인 가정에서도 이런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민을 간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우리 가족은 한국인, 여긴 외국 땅, 이웃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이라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외적으로 겪는 인종차별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갔다. 농부모 밑에 농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농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찌감치 한국 수어를 획득하며 수어를 기반으로 제2 언어인 한국어도 비교적 잘 익혀나간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학습 능력도 탁월하여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유능함을 갖추게 된다. 이것은 타고난 성향이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에 관계없이 그들 대부분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러나 농부모를 가진 청인 아이들, 즉 코다는 다른 상황에 놓인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친구의 엄마 아빠와 다른 걸까? 라는 의문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움츠러든다. 병리적 관점이 팽배한 이 사회에서 아무리 좋게 부모를 설명해봤자 결국 옆집 아저씨 아줌마보다 우리 부모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일 뿐이기에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라는 관점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간의 농부모의 청인 아이들이 겪었을 방황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만약 이들에게 너희 부모님은 외국인처럼 언어가 다른 것뿐이야. 부모님은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겪는 것과 비슷한 힘든 환경을 살고 계실 뿐이야. 라고 말해주는 이가 있었다면 이들의 인생은 좀 더 밝고 가벼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그런 행운을 누리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지금 성인이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의 성장기에 그런 메시지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세상은 이들을 장애인의 아이로 규정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모나 형제는 그저 그들이 평생 돌보고 챙겨야 할 대상인 동시에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의 장애물이기도 했다. 청인 자녀를 둔 농부모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건실한 부모일수록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 자신을 언어적 소수자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농부모들은 자신의 장애가 자녀의 학업이나 결혼 등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서 많은 걱정을 한다. 지금의 젊은 농부모들은 자신의 농정체성과 그에 따른 자부심을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50대 이상의 농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를 키우고 분가시켰다. 부모도 자녀도 모두 장애라는 이름의 무거운 멍에를 어쩌지 못한 채 지고 왔던 것이다. 농가족 안에 농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이 결여되면 자녀가 수어를 기피하기 시작하고 부모도 아이에게 수어 획득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런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면 수어를 아는 자녀가 한 명도 없게 되거나 형제 중 한 명만 수어가 가능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그 한 명에게 소통을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수어가 가족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모 자식인데도 깊은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사소한 오해들이 쌓여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쉽다. 오래전 나는 수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다 큰 자식에게 쩔쩔매며 수발을 드는 농인 어르신네를 뵌 적이 있다. 그분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었는데 자식 앞에서 존재 자체가 죄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잔뜩 엉킨 실타래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낭패감이 밀려든다. 물론 수어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유대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많다. 자녀가 수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경우도 많고 농인인 형제를 헌신적으로 챙기는 형제들도 많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열등한 존재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이 얻었더라면 그들의 사랑은 덜 지치고 더 행복했으리라. 사랑은 서로를 일으켜 세운다. 농사이와 그들의 가족, 특히 코다라고 불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목마른 의구심에 담비 같은 답을 준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느 아이들처럼 유유히 유년을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만나게 되리라. 해갈의 담비 끝에 온 들판에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들꽃처럼 주저함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나라 말씀이 수어와 달라. 농인과 인연을 맺은 청인이 초창기에 겪는 문화적 충격은 아마도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다. 청인, 오늘 만나기로 한 거 맞죠? 미리 나가 기다리겠습니다.
농인, 미안, 나 지금 못 가. 청인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당황스럽다. 말을 잘라 먹다니.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그런데 한국 수어에는 존대어가 없고 조사도 없다. 한국 수어는 단어가 아닌 문법으로 존대와 조사의 의미를 구현한다. 그러니 한국어가 제1언어가 아닌 농인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청인의 입맛에 맞게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 청인, 제가 사정이 있어 20분 늦게 도착합니다. 죄송합니다. 농인, 네요. 청인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헐, 네요라니. 언제부턴가 네요라는 표현이 농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청인들의 존대어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의 산물 같은 이 말은 어쨌거나 말 끝에 요를 붙이면 욕먹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경험이 공유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도 이상의 대화는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지만 한국어 획득 기회가 없었거나 실패한 농인 중 연령대가 높은 이들은 아예 SNS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훨씬 난해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농사회에서 경력이 쌓인 청인들은 받은 문자가 해석되지 않아 당황해하는 후배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수어로 바꿔보라고 조언해 주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는 청인들은 농인이 보내온 메시지를 보고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 그다지 이상한 현상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나의 세대는 무려 10년 이상 영어를 공부했지만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요즘 중고등학생은 조금 다른 틀에서 공부해서인지 훨씬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 영어로 문자를 보내는 자신을 떠올린다면 농인이 난해한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 바로 이해될 것이다. 농인의 언어는 한국 수어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잘 획득하도록 지원받지 못하고 성장한 농인들의 한국어 실력을 보고 그들의 지성과 인격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교사였던 분이 은퇴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그분이 그곳에서 할 수 있던 것은 청소와 접시 닦는 일뿐이었다.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 운신의 폭은 심각하게 좁아진다.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간에 쌓아온 지성과 인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가 품고 있을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그를 키워낸 언어에 접촉해야 한다. 농인들이 보내오는 문자에는 글자의 전후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영희인데 희영이라고 써서 보내거나 조청을 청조라고 써서 보내는 식이다. 농인들은 글자를 소리를 통해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발화나 청음 훈련이 잘 된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소리 정보를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는 농인들은 사진을 찍고 사진에 담긴 피사체의 위치를 머리에 각인시키듯이 글자를 외운다. 그러다 보니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드 리트리버가 같이 찍힌 사진을 봤으나 나중에 개들의 좌우 위치에 대한 기억이 헷갈리는 것처럼 글자의 좌우 위치가 헷갈리게 된다.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들의 소리 언어에 적응하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농인들이 농 당사자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란 쉽지 않다. 어떤 이슈에 대해 아무리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어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글로 자신의 의견을 남긴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막막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포기해버리고 만다. 물론 소수지만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이들도 있다. 어떻게든 의견을 주장하고 싶다면 수화 통역서를 찾아가 자신의 의견을 수어로 표현하고
그것을 수화 통역사가 문장으로 옮겨주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녹록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도 앞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업을 경험해 본 바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해 영상으로 올리거나 한글로 올린다. 사실 농 커뮤니티 안에서는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의 오류가 있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담긴 내용이 중요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농인들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활발한 이야기들이 동영상과 문자로 오간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해야 할 청인 사회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실례로 방송사들은 의뢰이 이런저런 의견 개진과 항의를 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게 된다. 그리고 방송국과 연락이 닿은 이들은 자신을 시청자라고만 소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농인은 통신중개 서비스를 통해 방송국에 항의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통신중개 서비스 안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그러니 통역사를 거쳐야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에서 농인은 구태여 그런 일에 끼어들려 하지 않게 된다. 아쉬워도 억울해도 불편해도 웬만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다.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는 성숙한 사회가 도래하면 농인들도 좀 더 수월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헬렌 켈러 피로 증후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소진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 여기저기서 번아웃이란 말이 인사말처럼 들리는 시대다. 워낙 부지런한 민족이고 근면성실이 최고의 미덕인 나라이다 보니 쉴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농사회 안에는 이런 피로감 못지않는 증후군이 존재한다. 주류 사회의 시선에 압도된 채 살다 보니 겪게 된 이 현상은 나는 헬렌 켈러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름지었다. 사실 이것은 장애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겪는 지긋지긋한 주제이기도 하다. 헬렌 켈러에서 닉 부이치치에 이르는 이 계보는 장애 극복이란 신화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들이다. 비장애라는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달고 사는 이들은 이 신화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이 신화를 숭배하며 더 나아가 장애 영역의 이 신화의 재생산을 은연중 강요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장의 강사로 초대된 어느 NGO 대표는 강의 도중 농담 섞인 어조로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발언을 했다. 그 강사가 닉 부이치치를 실제로 증오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닉 부이치치는 인물을 통해 비장애인 사회가 투영하는 장애인상, 그 은근하고도 폭력적인 강요에 노라고 선언한 것일 뿐. 이제까지 농교육은 구화 획득, 장애 극복을 가장 큰 가치로 내걸고 농아동과 학생들을 교육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농인들은 수원은 열등한 것, 농인들은 열등한 존재, 청인들은 온전한 존재, 심지어 나쁜 청인은 있지만 불완전한 청인은 없는 것처럼 학습받고 성장했다. 그 결과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나 자부심이 농사회에 뿌리 내릴 기회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 과정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롤 모델이 바로 헬렌 켈러다. 삼중고의 고통을 이겨낸 헬렌 켈러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 그녀의 인생은 그 자체로 신화가 되었다. 그녀는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의 농인들에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실제로 농 정체성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묻지 않는다. 단지
그녀가 청각 장애를 갖고 있고 그 장애를 극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녀의 이름과 장애 극복에 신화하는 이 땅의 수많은 농인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강요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많은 농인들의 기억과 마음에 새겨진 헬렌 켈러란 이름은 희망이 되기보다는 멍해가 되었다.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번이라는 자신의 일생을 한 아이에게서 송두리째 바친 위대한 동반자가 있었지만 한국의 농인들 중 그 누구도 자기 인생에 설리번을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때 잠깐 자신을 지지해 주는 이가 있었을지 모르나 설리번처럼 삶을 다 쏟는 이는 없었기에 한국의 농인 그 누구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세상은 농인들에게 헬렌 켈러가 되라고 말한다. 그래서 한국의 농교육 아래 성장한 농인들은 자신들이 헬렌 켈러가 되지 못하였음을 세상에 미안해하며 자신을 낙오자나 실패자로 스스로 낙인 찍고 심지어 그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다. 그렇게 한국의 농인들은 헬렌 켈러란 빛나고 자랑스러운 멍에를 가슴에 쥐고 자신의 삶을 어둡게 몰아넣음으로써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아무도 집 오리에게 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도 펭귄에게 날개를 펼쳐 창공을 날아가라 하지 않는다. 날개가 있다고 꼭 그 날개로 날아야 하는 것인가? 집 오리와 펭귄의 날개가 장애가 아니듯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듯 농인에게는 농인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 물론 그중 누군가는 창공을 날고 싶을 것이고 어떻게든 하늘을 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한 폭력인가. 그리고 날아야만 행복하다고 감히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한계는 오직 극복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한계라는 건 누구에 의해 정해진 기준인가? 이 지구별의 아이들은 모두 소중하고 각자의 재능과 존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아이들이 하버드대에 갈 수는 없다. 하버드대가 그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신은 각자의 빛깔과 결대로 살아갈 권리를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 그 권리의 잣대를 들이밀고 줄을 세우는 이는 인간 자신뿐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잣대, 세상이 들이미는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그것만이 길은 아님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음을 안다. 모두가 앞다투어 달려가는 길이 아닌 나만의 오솔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누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세상과 대상을 원하고 그런 대상과 경험을 만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자존감이 고취된다.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지지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길은 아니어도 자신이 만족해야 할 만한 길을 발견해내거나 혹은 만들어낸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농인들은 헬렌 켈러의 길을 강요당하며 지금의 세기를 살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머리에 돌덩어리 하나를 올리고 지내는 것 같은 묵직한 피로감을 농인들에게 줄 뿐이다. 진실은 이렇다.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권리가 있다. 청각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자신을 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쳐가는 삶. 삼중고를 이겨내는 인생을 위해 자신을 부정하고 괴롭히는 일상이 아닌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행복을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날마다의 일상과 인생을 원한다. 농인. 그들은 자신을 극복해야 할 존재가 아닌
청인들처럼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재다. 그들은 자신이 제2의 헬렌 켈러가 아닌 행복한 농인이기를 원한다.